안녕하세요. 네, 김용입니다. 자, 강의 기획서 잠깐 보시겠습니다. 우선 제 소개를 잠깐 드리면요. 감정평가사 시험 강의를 한 지는 5년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강의 경력은 꽤 오래됐고요. 말씀드리기가 부끄러울 만큼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평가사 시험은 한 5년 정도 됐고, 근데 지금도 스터디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다른 시험하고 겹쳐가지고, 그래서 내년이나 후내년쯤에는 스터디를 할 생각입니다. 현재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기 두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강의 일정의 제일 마지막에 제 전화번호가 하나 나와 있죠. 제 질문 전용 전화번호입니다. 이쪽으로 카카오톡으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질문을 늘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다가 질문 시간은 상관없어요. 어차피 제가 확인하는 시간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 그 연구실에 두고 제가 이제 연구실에 갈 때만 확인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질문해 주시고, 그 다음에 먼저 그 과목 소개를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과목이 원래는 이제 저희가 법규라고 하는데요. 법규는 원래 법이 세 가지였어요. 두 가지였습니다.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하고 공시법하고 붙어 있었는데, 그래서 몇 년 전에 그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감정평가법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토지보상법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 공시법, 이렇게 법 과목이 세 개이죠. 세 개인데 저희가 왜 이 행정법을 공부를 하는가? 그렇죠? 그래서 어느 학원이나 가보시면은 부상법규가 과목이 두 개잖아요. 그렇죠? 행정법, 소위 뭐 개별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총론 강론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왜 공부를 하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그 법전 있으시면 법을 한번 보시죠. 감정평가법. 원래 법이 이제 법 이름이 좀 깁니다. 이렇게 긴데 이제 줄여가지고 그냥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을 보시면 최근에 그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감정평가사들에 대한 징계입니다. 징계가 이제 뭐 저도 잘 몰랐어요. 언론에서 보고 처음 알았는데 이제까지 징계가 실제로는 없었답니다. 그래서 최초로 징계가 나왔는데요. 거기 보시면 39조에 보시면 감정평가법 39조에 보시면 제목이 징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징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감정평가사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잘라 보시죠.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음에 감정평가사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0조에 따라서 감정평가위원회 의결에 따라 하는 경우에는 잘라보시고 제40조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자, 한번 보시죠. 앞으로 여러분들이 법을 많이 보실 텐데요. 모든 법들은 원칙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주체입니다. 누가 하는가? 누가 해요? 장관은 아시겠죠? 자, 주체.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감정평가사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요건이라고 부릅니다. 나중에
나중에 법전을 사시든지 아니면 나중에 파일로 받으시더라도 법전을 깨끗하게 두지 마시고요. 법전을 또 다른 책처럼 활용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제가 쪼개시라 그러면 이렇게 쪼개세요. 이렇게 그냥 쓰세요. 이렇게 책에 필기하듯이. 법전은 아끼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법전 시험장에서 가지고 가지도 못하잖아요. 그렇죠? 책처럼 이용해야 돼요. 책. 또 다른 책입니다. 그거는. 자, 요건. 그 다음에 장관이 어느 요건에 해당하면 의결에 따라서 징계를 할 수 있다. 이걸 효과라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주체, 요건, 효과. 한번 잡으세요. 39조 1항입니다. 법. 자, 감정평가법 39조 1항이 장관은 여기에 해당하면 징계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 전에 예를 들어서 다음 갖고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전에 예를 들어서 호수 중에 1호부터 쭉 나와 있죠. 1호부터 쭉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2호라고 해봅시다. 원칙과 기준의 위반해서 감정평가를 한 경우. 그렇죠? 만약에 법 위반을 해서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이렇게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전제가.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2호에 해당되는 원칙과 기준에 위반해서 감정평가를 했어요. 자,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위법한 감정평가를 했어요. 얘는 법이고요. 그렇죠? 그럼 얘는 뭡니까? 실제로 갑이라는 사람이 위법하게 감정평가를 했어요. 얘는 뭡니까? 이걸 뭐라고 부르냐, 우리는? 사실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아시겠죠? 갑이라는 사람이 그렇죠? 법 위반해가지고 감정평가를 했단 말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이거? 실제로 본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그럴 리 없겠지만 본인이 이렇게 제가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위법하게 감정평가를 했단 말이죠. 이게 이제 한 사실이 발각이 됐어요. 장관에게 발각이 되면 장관은 이런 요건에 해당됐기 때문에 효과가 이렇게 발생한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실제로 갑이라는 사람이 위법하게 감정평가를 했어요.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발생해요. 효과가 뭐예요? 아까 조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징계를 합니다. 징계가 2항에 나와 있어요. 2항에 보겠습니다. 2항에 보시죠. 2항의 징계 종류가 자격, 취소, 등록, 취소, 업무 정지, 견책입니다. 징계 종류가 몇 가지예요? 4가지입니다. 자등정책이에요. 자격, 등록, 정지, 견책. 이건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등정책. 앞에 게 1호가 제일 무겁고 4호가 제일 가볍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자등정책 중에 만약에 업무 정지를 했어요. 자, 위법하게 감정평가를 했다라는 사실을 주체인 장관이 알아채고 요건에 해당이 되니까 효과가 발생했겠죠. 그래서 징계를 했단 말이죠. 갑에게. 그런데 갑은 사실은 감정평가사법에 위반되는 감정평가를 한 적이 없어요. 없는데 징계를 받아서 억울하죠. 그렇잖아요. 억울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은 이 징계를 다투어야 된단 말이죠. 어쨌든 다투어야 되겠죠. 근데 다투는 법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 법에 없어요. 그렇죠? 토지보상법, 공시법 없단 말이죠. 감정평가법에도 없어요. 그럼 뭘로 다투어야 되느냐? 실제로 소송으로 다투어야 되는데 소송으로 다투려면 무슨 법을 알아야 돼요? 소송에 관한 법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행정소송법을 배우는 겁니다. 이제 아시겠죠? 심판을 하려면 심판에 관한 법을 배워야 돼요. 국가배상을 청구하려면 국가배상에 관한 법을 배워야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시험 범위는 세 가지이지만 이 세 가지의 법과 관련되는 많은 법들, 아시겠죠? 많은 법들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지만, 그래서 정말 이 평가사 시험이 어려운 게 이 범위를 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디까지 나올 것이냐 과연. 법 세계는 범위가 정해져 있지만 행정법의 범위는 다르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다른 선생님들 책을 보니까 책이 700페이지, 그래요. 600페이지, 700페이지, 600페이지 이랬단 말이죠. 근데 저는 274페이지입니다. 274페이지. 왜 선생님 책은 그렇게 얇습니까? 저는 거꾸로 얘기하고 싶어요. 그분들은 왜 그렇게 책이 두꺼울까요? 범위를 못 정하니까 그런 거죠.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고 막 쓰는 거예요. 범위를 못 정하기 때문에. 그러나 어느 정도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냐? 기출문제를 보면 알 수 있단 말이죠. 그 안에 내부적인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얇다고 내용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이 책 2월 14일 날 나왔어요. 14일 날. 다 팔렸습니다, 책이. 3일 만에 책이 다 나갔어요. 지금 출판사에 책을 다시 찍고 있어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컴팩트하고 그런 책들을 기다렸다는 거죠. 책이 막 600페이지, 700페이지 되니까 너무 부담이 되잖아요. 그렇죠? 제 개별법은 170페이지입니다. 두 개 합쳐도 400페이지도 안 돼요. 40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 안에 내용은 충분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과목은 이렇다는 거예요. 이런 법이 있으면 이 변두리에 있는 여러 가지 법들을 다 배우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잘 보시면 지금 주체가 있고 요건이 있고 효과가 있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배우는 3법 안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다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주체에 대한 거, 요건에 대한 거, 효과에 대한 거, 불복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을 다 배우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과목이 좀 지금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죠.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된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다시 그 법전을 잠깐 법전이 아니라 강의 기획서를 잠깐 보시면,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화수목으로 강의를 하는데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요거 끝나고 나서 다음 과목은 이제 개별법. 원래는 사실은 그 행정법하고 개별법이 2차 시험 전에 딱 끝나야 되는데 한 주가 밀렸어요. 한 2주 정도가. 그래서 개별법 중간에 2차 시험이 있습니다. 근데 뭐 크게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조금 일찍 냈어야 되는데 제가 이 책을 만드는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제가 사실은 작년까지는 이 초판입니다. 이 책이. 작년까지는 제가 그 행정고시에서 쓰던 책으로 강의를 했어요. 그렇다 보니 행정고시에는 필요하지만 평가사 시험엔 필요 없는 내용들이 안에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빼고 행정법 책을 좀 만들어 달라라고 하셨는데 그거 하는데 4년이나 걸렸습니다. 미루다가 결국은 올해 시작해가지고 처음에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책을 쓰는 것보다 어떻게 컨셉을 잡는지가 더 오래 걸립니다, 시간이.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해서 간결하게 쓰고, 그 다음에 중간에 설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각주 처리를 해버렸어요. 각주 처리를 해서 답안으로 쓰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거고, 9월에는 이제 사례집 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로는 이 세 강의만 들으시면 나중에 만약에 세 강좌를 저한테 다 들으시면 실제로 이제 스터디를 가셔서 다른 분하고 시험을 보실 때 전혀 답안이 다른 답안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하고 상대가 안 될 거예요. 답안 실력 자체가. 왜냐하면은 그냥 단순히 배우면요, 나중에 문제를 약간만 구워서 내도 못 맞춥니다, 시험 문제를. 아시겠죠? 정말로 저한테 카카오톡이 많이 오는데요, 정말 어이없는 질문들은 초보자가 아니라요, 오래 공부하신 분들이에요. 제가 질문을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되게 오래 공부하신 분들인데 용어가 다 틀렸어요. 그러니까 용어 자체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거 조금 공부하시다가 여기 스터디 조금 들으시다가 이렇게 들으시면 나중에 지식이 쌓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용어도 막 틀리고
이럴 때는 이렇게 공부하고 이럴 때는 이렇게 공부하고. 그리고 조금만 바뀌면 그렇게 돼버리면 실제 시험장에서 기출문제를 보면 이해를 못해요. 이게 무슨 문제인지. 실제로 약간만 바뀌면 이해를 못해요. 근데 기출문제를 나중에 보실 테지만 기출문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문제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단순히 스터디만 공부하셔가지고는 그 기출문제 못 풀어냅니다. 절대로.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시간이 있으실 때 기초를 탄탄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 행정법과 개별법 중에 무엇을 더 열심히 해야 되느냐 질문을 하시는데 그것은 행정법입니다. 무조건. 아시겠죠? 개별법은요. 깊이가 없어요. 개별법은 깊이가 없습니다. 사실은 개별법은 암기에 좀 가까운 편이에요. 그런데 개별법을 이해를 하시려면 얘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행정법을 잘 이해를 하셔야 개별법이 눈에 보입니다. 근데 행정법을 다르게 공부를 하시고 개별법을 보시면 너무너무 어려워요, 개별법이. 왜냐하면 법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저희 15회잖아요. 그렇죠? 다른 분들보다는 훨씬 짧죠. 근데 저는 너무 길어요, 15회도. 15회도 너무 길어요. 15회도 길기 때문에 천천히 설명해 드릴 거예요. 천천히 설명해 드릴 테니까 지금 완벽하게 그 기본 개념을 습득을 하셔야 됩니다. 시간도 많으시니까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사회 모의고사를 볼 겁니다. 저희가 사회 모의고사를 볼 건데 사회 모의고사는 기출문제 모의고사입니다. 기출문제 모의고사. 자, 저희가 모의고사를 1회를 목요일 날 보죠. 3회차의 시험을 보는데 내일 제가 답안 쓰는 요령에 대해서 한 30분 정도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목요일 날 시험을 한번 보세요. 자, 목요일 날 시험을 보실 때는 책을 보고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책을 보고 지금 시험은 내용이 아니라 형식이에요. 본인이 법학 답안지는 다른 답안지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법학 답안지를 쓰는 형식을 익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채점을 할 때도 점수를 기재해 드리진 않아요. 뭐 점수가 뭐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그렇죠? 그게 아니라 형식. 여긴 요렇게, 여긴 요렇게. 그다음에 목차를 어떻게 잡고 그런 형식을 내일 제가 다른 분이 쓴 답안지를 하나 복사를 해서 나눠 드릴 거예요. 아주 잘 쓴 답안지를. 내용은 몰라도 형식을 거기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내용이 아니라 내용 암기하는 건 다음에 암기하셔도 돼요. 암기하셔도 되기 때문에 시험은 꼭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시험은 꼭 보시고 왜냐하면 시험을 제가 채점을 해드리는데 채점이라기보다는 첨삭을 해드릴 텐데요. 첨삭을 해드릴 텐데 저한테 첨삭 받는 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전 시험에도 어느 시험에도 첨삭을 해드리지 않아요. 근데 요 강좌는 소수기 때문에 다른 강좌는 몇백 명 되기 때문에 제가 채점을 해드릴 수가 없고 그래서 꼭 시험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형식적인 부분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내가 어느 정도 쓰는지 내 글이 어떤지 이런 걸 예를 들면 답안지는 보신 적 있죠? 2차 답안지. 2차 답안지를 쓰실 때 내가 한 줄에 몇 자 정도를 쓰는가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연습을 하시는 거죠. 글자 크기, 그 다음에 어디서 띄우고 형식을 어떻게 쓰는 것이 좋다. 이런 것들을 연습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강의는 잘 없어요. 형식적인 부분을 강의해 드리는 것은. 그래서 그 형식을 배우셔가지고 꼭 4번을 다 시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1회차 답안지하고 나중에 4회차 답안지, 그 다음에 나중에 개별법 보시면 또 시험을 보실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기출 사례 할 때 또 시험 보세요. 그러면 처음에 시험 보셨던 거하고 기출 사례 나중에 사례지 들으셨을 때 시험 보셨던 거 답안지를 비교를 해보세요.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출 사례 보실 때 정도 되면 답안지의 틀이 딱 잡혀져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빨리 쓰고 암기만 잘하면 돼요. 근데 지금 답안지의 틀을 안 잡아놓으면 답안지가 이상해집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틀을 잡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꼭 시험을 보시기 바랍니다. 책 보고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책 보고 쓰셔도 상관없으니까. 그 다음에 법전은 이제 갖고 다니시는 것이 좋고 여의치 않으시면 제가 내일 어떻게 해서 법전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해드리는 걸로. 왜냐하면 출력을 해드리면 또 종이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뭐
태블릿 PC로 갖고 다니실 분들은 거기다가 넣어가지고 다니시면 되겠어요. 저도 법전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법전이랑 문제 이런 거 다 종이로 들고 다녔는데 지금은 종이로 안 들고 다니고, 그리고 온라인 첨삭반은 채점도 여기서 합니다. 이걸로 다 채점해서 보내드려요. 그래서 뭐 편하신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징은 우리 3법과 관련된 내용의 행정법 강의를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는다고 생각하고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난이도라기보다는 중요도는 여기다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요도는 뭐 그 뒤에 책에서 또 책 내용에서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를 세우는 거기 때문에 기초를 탄탄하게 세우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법규 명령이 뭐다? 행정규칙이 뭐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건 법규 명령이구나, 이건 행정규칙이구나, 이걸 딱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나중에 보시면 이게 막 헷갈려요. 헷갈린다는 건 기본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 개념을. 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 장관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 안에 정말 중요한 기본 개념들이 무수히 많이 들어있어요. 이 안에. 그러니까 그 법리를 제가 조금씩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모의고사. 모의고사는 매주 목요일 날, 시험은 1시부터입니다. 1시부터 해서, 거기 제일 위에 보시면 시험 시간이 정해져 있죠. 1시 10분부터 1시 50분까지. 시험은 30분 정도, 30점 정도 분량으로 볼 겁니다. 처음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채점을 해드리고, 채점에 대해서 전체적인 강평을 그 다음 주 화요일 날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의 준비는 그 행정법 기본 개념 무료 특강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건 꼭 듣고 오시기 바랍니다. 여기 첫째 줄에 나와 있는 보상법규 입문을 위한 행정법 기본 개념 무료 특강. 요거는 꼭 들으셔야 돼요. 뒤에 거는 좀 천천히 들으셔도 되는데 시간이 되시면 이번 주에 요거는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꼭 듣고 오시고. 그 다음에 교재는 이거 얇죠? 274페이지고 별도의 서브노트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크게 밑줄 치실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밑줄 안 칠 것은 아예 책 내용에다 넣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반론은 그냥 읽어보시고 제가 암기하시라고 하는 건 암기하시고 이러시면 돼요. 일반론은 그냥 읽어보시고 다음번에는 안 읽으셔도 돼요. 아시겠죠? 안 읽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많은 책들이 보면은 쟁점별로 되어 있잖아요. 뭐 1번, 뭐 2번, 뭐 그렇게 쓰는 거는 이렇게 교과서 형식으로 쓰는 거에 반의 반도 안 됩니다. 힘이. 근데 책으로 쓰는 건 책은 체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 책을 보시면 1번 쟁점, 뭐 2번 쟁점, 뭐 이렇게 안 돼 있어요. 다 교과서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과서 형식으로. 그래서 거기 한번 책을 잠깐 볼까요? 예를 들면 4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48페이지 보시면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자, 앞에 별표가 3개 있죠. 별표가 3개가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별표 3개는 무조건 외워야 돼요. 아시겠죠? 2개하고 3개는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자, 어느 정도 많이 나오느냐? 평가사 시험에도 엄청 많이 나왔죠. 그 다음에 타 국가 시험에도 엄청 많이 나왔죠. 평가사 시험도 보시면 거의 2, 3년에 한 번씩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거는 특특 A죠. 이해가 되시나요? 특특 A예요. 그러니까 보시는 방법 아시겠죠? 그러니까 평가사 시험에 많이 나오면 평가사 시험에 고유한 것이고, 근데 평가사 시험에는 안 나왔는데 타 국가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시험에는 안 중요하다가 아니라 타 국가 시험에 많이 나왔다는 것은 우리 시험에도 나올 여력이 그만 크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타국가 시험 것도 다 써놓은 겁니다. 뭐 행정고시, 법고시, 변호사 시험까지 다 기출 표시를 다 해놨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중요한 거구나 라는 걸 아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중요도 표시와 별표 표시, 그 다음에 그 기출 표시를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
지금 제가 책이 3권이죠. 이 책이랑 그 다음에 개별법이랑 그다음 기출사례랑 3가지인데 앞으로 내년에 책을 몇 권 더 쓸 생각입니다. 2권 정도 더 쓸 생각이에요. 예. 하나는 통합서를 쓸 거고요. 통합하는, 그러니까 행정법하고 개별법을 통합하는 책을 쓸 거고, 마지막에는 판례집을 쓸 겁니다. 그래서 책을 5권을 쓸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은 요것만 공부하셔도 일단 큰 문제는 없어요. 예.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책들이 다 통일적이에요. 여기에서는 이 학설 취했다가 여기는 이 학설 취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개념부터 다 똑같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아까 행정행위 하자의 승계가 나왔죠. 그러면 개별법에도 행정행위 하자의 승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책하고 이 책하고 같이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잠에서처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뭐 행정기본법 또는 행정절차법이 개정이 됐는데 그 법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큰 문제는 없어요. 그 다음에 일정 강의 교재는 방금 제가 설명해 드렸고, 강의 내용은 매주 목요일마다 시험을 보신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책을 한번 볼까요? 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차례를 한번 보죠. 차례. 차례, 자, 제1부입니다. 1부가 행정법 총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정법 총론. 그 다음 제2부는 행정쟁송법이고요. 자, 제3부는 행정법 강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정법 강론. 강론 안에 공용부담법하고 다음 페이지 넘기보시면 토지행정법 이렇게 되어 있죠. 원래는 2가지만 있죠. 원래는 행정법이 강론이 한 8개 됩니다. 지방자치도 있고 경찰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많아요. 원래 행정법은 이렇게 된 겁니다. 지방자치법, 경찰법, 공무원법, 토지, 공용부담 이렇게 각각 하나씩 돼 있어요. 법이 파트 하나씩 돼 있어요. 그럼 행정법 몇 개예요? 그 파트만큼 개수가 있는 거죠. 혹시 행정법이라는 거 법제처에서 찾아보셨어요? 자, 민법 치면 법이 나와요. 상법 치면 나옵니다. 민사소송법도 나와요. 행정법 치면 안 나옵니다. 뭐냐면 행정법은 조금 이따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행정법이라는 것은 행정에 관한 모든 법을 아우르는 게 행정법이에요. 행정법 개수가 한 1000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1000개 중에 3개를 공부하시는 거죠. 3개를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크게 나누면 한 7, 8개 파트로 나누어질 수가 있어요. 요게 바로 강론입니다. 강론.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요거하고 공통된 것들 있죠. 공통된 것들이 있단 말이죠. 공통된 것들을 만들어서 하는 게 총론입니다. 아시겠죠? 총론. 이 강론들의 공통점을 규율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총론, 강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간에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중간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행정쟁송법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자, 쟁송법은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쟁송법 안에 뭐가 있느냐 하면 첫 번째가 심판법.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소송법. 자, 심판법과 소송법을 합친 것을 쟁송법이라고 합니다. 심판과 소송을 합친 걸 쟁송법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그러면 심판과 소송은 뭐냐? 심판과 소송은 이런 거예요. 갑이 징계를 받았는데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징계를 받았단 말이죠. 그럼 그 징계에 불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불복. 가장 대표적인 불복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에요. 요거에 대해서 불복하는 거. 아시겠죠? 그럼 행정심판에 불복하기 위한 법이 행정심판법이고 행정소송에 불복하기 위한 법이 행정소송법이에요. 아시겠죠? 불복에 관한 법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불복에 관한 법이 그 쟁송법 바로 위에 보시면 챕터 7번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챕터 7번. 행정상 손해전보라고 되어 있죠. 행정상 손해전보. 이것도 불복에 관한 법이에요. 불복에 관한 법. 자, 거기 보시면 행정상 손해배상, 두 번째
행정상 손실보상. 그 행정상 손실보상에 관해서 일반법적 기능을 하는 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에요. 아시겠죠? 그 법률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어떻게 돼 있다? 총론, 쟁송, 강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총론, 쟁송, 강론 이렇게 돼 있어요. 쟁송, 강론. 자, 그러면 총론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책론에는 챕터가 1번, 2번, 3번, 그 다음에 4번 이렇게 돼 있죠. 자, 1번, 2번, 3번을 한번 묶어보세요. 챕터 1번, 2번, 3번. 얘들이 행정법 일반론입니다. 행정법 일반론이에요. 행정법 일반론. 자, 두 번째가 행정의 행위 형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정 행위 형식. 자, 세 번째가 절차. 네 번째가 실효성 확보. 행정의 실효성 확보.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행정상 손해전보. 이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법 총론은 자, 일반론, 행정의 행위 형식, 그 다음에 절차, 실효성 확보 수단,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행정상 손해전보. 자, 총론 안에 파트가 몇 가지라고요? 5개예요. 5개. 1, 2, 3번은 하나로 묶어봅니다. 1, 2, 3번. 자, 일반론, 행정의 행위 형식, 그 다음에 절차, 실효성 확보 수단, 손해전보. 5개. 아시겠죠? 5개.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제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어디를 공부를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어디를 공부를 하고 있는가. 자, 두 번째가 행정쟁송. 행정쟁송은 두 가지죠. 심판, 두 번째 소송. 심판하느냐, 소송을 하느냐. 자, 강론에 보면 강론에 공용부담하고 토지, 부담하고 토지 두 가지예요. 원래 강론은 많은데 이건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다 빼버렸어요. 그래서 공용부담하고 토지입니다. 공용부담의 가장 중요한 게 토지보상법이고, 그 다음에 토지행정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잘 아시는 부동산공시법입니다. 아시겠죠? 부동산공시법. 그게 여기 들어가 있어요. 내용 안에. 그러면 여기서는 그렇게 자세히 하지 않습니다. 페이지가 얼마 안 되죠? 자세히 하지 않아요. 왜 자세히 하지 않느냐? 부동산공시법이나 토지보상법은 개별법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여기서는 약간 맛만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세한 내용은 토지보상법에서 자세하게 배웁니다. 그런데 토지보상법에서 자세하게 우리가 공부를 하려면 행정법을 정확하게 잘 알고 있어야 된다 말이죠. 행정법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배우시면 형식적 당사자 소송 뭐 이런 거 나온단 말이죠. 보상금, 증감, 정부 소송 이런 게 나와요. 그러면 그런 거 질문하시는 분들은 이미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의 원고 적격은 법률상 이익이 있는 전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완전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원고 적격을 모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기본 개념입니다. 기본 개념. 자, 저희가 한 이틀 정도를 앞에 배웠던 행정법 일반론을 배울 겁니다. 일반론이 살짝 어려워요. 살짝. 뒤로 갈수록 조금 쉬워지는데 앞부분이 어렵습니다. 앞부분이. 교재 없으신 분 있어요? 이 책이요? 그럼 네. 그럼 앞부 1강은 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사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자, 3페이지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행정법의 개념. 자, 첫째 줄에 행정법은 행정의 조직과 작용에 관한 법입니다. 즉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직과 작용에 관한 법. 거기 둘째 줄 끝에 보세요. 행정 주체의 조직, 작용,
권리구제에 관한 법으로 구성된다. 세 가지예요. 조직, 작용, 권리구제에 관한 법으로 구성이 된다. 행정법은. 자, 그럼 조직이 뭔가, 작용이 뭔가, 권리구제에 관한 법이 뭔가. 그건 뒷부분에 자세하게 나오지만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어요. 자, 행정법은 행정을 하는 것에 관한 법입니다. 행정법이 뭡니까? 행정에 관한 법이죠. 행정에 관한. 뭐 그거 모르는 사람이 없겠죠. 자, 그러면 행정은 하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겠죠. 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 행정을 하는 사람을 행정 주체라고 합니다. 행정 주체. 두 번째, 행정을 받는 사람을 행정 객체라고 합니다. 행정 주체, 행정 객체. 여기 지웠지만 요거 기억나시죠? 장관은 법 위반 행위하면 징계한다. 기억나시죠? 장관은. 자, 행정 객체는 일반적으로 우리 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사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인. 우리 같은 사람 사인. 아시겠죠? 제가 설명드릴 사인이다. 그러면 아까 그 장관은 위반하면 징계를 한다 해가지고 징계를 했죠. 누구한테 했어요? 갑에게 징계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갑이 사인이에요. 갑. 아시겠죠? 자, 행정 주체는 뭔가? 행정 주체는 일반적으로 더 있습니다만 국가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혹시 대한민국 보신 적 있어요? 박수 치면서 나오는 대한민국이 아니고요. 대한민국은 눈에 안 보이죠. 왜 안 보이냐? 대한민국은 법인입니다. 국가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법인 앞의 개념이 뭐예요? 여러분들 민법 시간에 배우시죠? 법인 앞의 개념이 인이죠. 인 안에 자연인과 법인. 우리 같은 자연인이 있고 법적으로 만든 인, 권리 의무의 기속 주체인 법인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인 안에 자연인 있고 이 사람 자연인이고요. 법인이 있습니다. 법인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법인은 뭔가요? 무슨 회사 이런 데 그렇죠? 이걸 사법상 법인이라고 합니다. 사법상 즉 민법이 적용되는 법인. 안에는 공법상 법인도 있어요. 공법상. 공법이 적용되는 법인이에요. 공법이 적용되는 법인. 자, 공법이 적용되는 법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대한민국입니다. 아시겠죠? 대한민국. 그런데 여러분들 민법 총칙 시간에 배우시면 법인은 움직일 수 있나요? 아직 민법 안 배우셨나요? 민법 총칙. 법인은 못 움직이죠. 실제로 법인을 움직이는 사람은 누구예요? 기관이죠. 기관. 대표이사나 이런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을 기관이라고 부릅니다. 기관. 이해가 되시나요? 기관. 그런데 그러면 얘도 법인이에요. 근데 국가도 국가를 움직이는 기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국가를 움직이는 기관. 이해가 되시나요? 국가를 움직이는 기관을 뭐라고 부르냐면 행정기관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행정주체가 행정객체를 상대로 행위를 하지만 실제로 행위를 하는 사람은 누구다? 행정기관이에요. 행정기관. 아시겠죠? 행정기관. 자, 잘 보세요. 대표이사님이 제가 A 회사의 대표이사예요. 아시겠죠? 제가 만약에 삼성전자의 대표이사예요. 자, 제가 대표이사로서 가가지고 그 사람하고 계약을 합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에서 물품 구매 계약을 해요. 우리 집에 갖다 주나요? 아니면 삼성전자로 가나요? 우리 집에 가면 행정이죠. 이해가 안 되십니까? 대표이사가 행위를 하면 자기 집에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삼성전자에 갖다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 집에 갖고 오면 그건 행정이죠. 예? 자, 그러면 행위를 했을 때 효과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자기한테 가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가는 거죠. 자, 행위를 했을 때 효과가 자기한테 가는 건 권리라고 불러요. 권리. 자, 권리. 행위를 했을 때 다른 사람한테 효과가 가는 것을 권한이라고 부릅니다. 권한. 권한과 권리는 다르다. 대리는 권리예요, 권한이에요? 나중에 민법 총칙 시간에 배우세요.
대리는 권한입니다. 아시겠죠? 대표도 권한이에요. 권한. 행위를 하면 효과가 어디로 가요? 저 뒤로 가요. 뒤로. 이해가 되시나요? 구청장님이 행위를 하면 구청장님 집으로 가져가면 횡령이죠. 구청장님이 행위를 했을 때 어디로 가야 돼요? 구로 효과를 가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거? 예? 국가에서 세금 내라고 그래가지고 국세청장님이 그 세금 받아가 자기가 가져가면 횡령이잖아요. 누가 가져가요? 국가가 가져가는 거죠. 자, 행위를 했어요. 행정을 합니다. 효과가 어디로 가요? 효과가 이쪽으로 가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행정기관이 행위를 했을 때 효과는 어디로 가요? 행정주체로 갑니다. 행정주체로. 이해가 되시나요? 자, 행정기관, 그 다음에 행정주체. 아시겠죠? 자, 이거 한번 보시죠. 감정평가사 갑이 정말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도록 몇 명이 평가 금액을 허위로 부풀려가지고 국정을 문란하게 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했기 때문에 그거를 알아챈 장관이 감정평가사를 징계합니다. 그럼 효과는 누가 받아요? 장관이 받나요? 아니면 국가가 받나요? 국가가 받죠, 당연히. 그 사람이 법 위반 행위를 했으니까 그 사람을 제재함으로써 국가가 수익을 누리는 거예요. 국가가 수익을. 자, 다시. 경찰관이 관내를 순찰합니다. 이익을 경찰관이 받아요? 국민들이 받아요? 경찰관이 자기 집 순찰하면 자기가 받겠지만 이해가 되시죠? 그럼 경찰관의 행위는 권리예요, 권한이에요? 권한이에요, 권한. 아시겠죠? 이익을 누가 받는다는 거예요? 이익을? 국가가 받는다는 얘기예요, 국가가. 아시겠죠? 장관, 대한민국. 이해가 되시나요? 장관, 대한민국. 그럼 대한민국 국토교통 장관 A다. 구별합니다. 얘가 행정주체예요. 그건 행정기관입니다. A. 얘는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아시겠죠? 장관 누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장관 누구입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은 공무원이에요. 이 사람 공무원. 공무원은 의미가 없어요. 공무원은 의미가 없어요. 여기까지만 의미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대한민국 장관 공무원. 관악구 구청장. 아시겠죠? 관악구 구청장. 서울특별시 주체 시장 행정기관 홍길동 공무원. 이제 아시겠죠? 구별이 되십니까? 세 가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구별을 못하니까 나중에 가서 헷갈리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세 가지 구별이 되시죠? 자, 하나, 둘, 셋. 그럼 행정기관이 행정행위를 합니다. 그럼 행정주체가 자기를 위해서 일해줄 행정기관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행정기관을. 아시겠죠? 자, 행정기관을 설치하고 두 번째, 행정기관에게 너 뭐 할 수 있다. 권한을 부여합니다. 설치하고 행정기관에다 권한을 부여해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 조직이라고 합니다. 자, 아까 보셨죠? 감정평가사 징계는 누가 합니까? 장관이 하죠. 어떻게 아셨어요? 그렇게 돼 있던데요, 거기에? 법에 그렇게 돼 있었잖아요, 법에. 그럼 법이 뭘 한 거예요? 장관에게 감정평가사를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예요, 법이. 법은 누가 만들어요? 의회가 만들죠. 즉, 의회가 장관이 감정평가사 징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예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 행정조직, 법정주의라고 합니다. 법정주의. 자, 행정에 관한 조직 설치하고 권한 부여하는 것은 누가 한다? 의회가 한단 말이에요. 의회가. 그래서 만든 게 감정평가사법 39조예요. 아시겠죠? 좀 친근해지지 않았습니까? 이거. 아시겠죠? 그러면 그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으로 바꿨어요. 법무부 장관으로 의회가 바꾸면 그 권한이 누구한테로 옮겨가요? 법무부 장관으로 옮겨간다는 거예요. 근데 효과는 국가가 여전히 보죠. 그만큼 의회가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국회의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권한이잖아요. 그렇죠? 장관권은 뺏어가지고 이쪽에다 줄 수도 있단 말이죠. 그게 국회예요. 그게 국회.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행정기관이 행정 주체를 대신해가지고 일정한 행위를 합니다. 아시겠죠? 여기 조직. 아시겠죠? 조직.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행정을 하겠죠. 그 중에서 우리가 뭘 봤습니까? 장관이 갑에게 뭘 하는 거? 감정평가사? 징계하는 거 맞잖아요. 그렇죠? 징계를 했습니다. 자등정책 중에 하나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 처분을 합니다. 영업정지 처분. 조금 이따가 배웁니다. 여러분들 그거 예전에 영국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의회에 동의 없는 과세 처분은 하지 마라.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사회책이나 이런 데 보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의회 동의 없는 과세 처분을 하지 마라는 얘기는 뭐예요? 침해 행정을 할 때는 의회 동의를 받아라 라는 뜻입니다. 의회 동의를 받는다는 건 뭡니까? 의회가 허락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의회가 허락을 어떻게 합니까? 법률로 합니다. 아시겠죠? 자, 침해적인 처분을 하려면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돼요. 조금 이따가 합니다. 법률에 근거 있어요, 없어요? 했었죠. 아까 39조에. 장관은 이런 법 위반 행위를 하면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징계할 수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행정작용이라고 합니다. 작용. 아시겠죠? 작용, 행정작용. 자, 조직. 그러면 행정작용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 군 인사법에 보면 군인 징계 중에서 영창이라는 게 있어요. 일정한 시설에 데려가지고 가두는 거 영창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 감정평가법에 보면 몇 가지였어요? 자등정책 네 가지 영창은 없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감정평가사가 법 위반 행위를 했어요. 너 안 되겠다 영창 가라. 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뭐가 없기 때문에. 법률에 근거가 없단 말이에요. 법률에 근거가 없다. 그게 행정작용법이에요. 아시겠죠? 행정작용도 뭐가 필요하다?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단 말이죠. 자, 조직에 관한 법, 작용에 관한 법.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작용에 관한 법. 자, 징계를 했어요. 징계를 했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도저히 징계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어요. 자기는 법 위반 행위를 한 적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징계에 대해서 불복을 해야 되겠죠. 불복. 아시겠죠? 불복. 아까 우리 두 번째 2부에서 행정쟁송법에서 뭘 배웠죠? 심판, 소송을 제기하는 것. 이게 바로 가장 대표적인 권리구제법이에요. 아시겠죠? 자, 조직, 작용, 권리구제법. 즉, 작용과 권리구제는 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작용과 권리구제는 쌍으로 있어요. 작용에 따른 권리구제가 딱딱 정해져 있어요. 작용과 권리구제가 딱딱 정해져 있다. 아시겠죠? 작용과 권리구제가. 그래서 우리가 책에도 작용이 먼저 나오고 권리구제가 나중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작용. 그래서 조직에 관한 법, 작용에 관한 법, 권리구제에 관한 법. 이 세 가지가 행정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보상법, 공시법, 감정평가법은 다 뭐냐? 이 세 가지 법은 대부분 다 작용에 관한 법이에요. 작용에 관한 법. 아시겠죠? 작용에 관한 법. 그럼 권리구제에 관한 법은 이 세 가지 법에 없어요. 세 가지 법이 없는데 이제 이것도 시험 범위 안에 들어간다고 보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험에 나오니까요. 시험에 나오니까. 그래서 조직에 관한 건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조직은 행정 주체가 그래서 조직법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무슨 법인가요? 혹시 정부조직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죠? 정부 전체 조직에 관한 가장 중요한 조직에 관한 법이에요. 여러분들 정권이 바뀌면 대통령이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무슨 법인 줄 아시나요? 정부조직법입니다. 왜 정부조직법이겠어요? 이쪽의 권한을 뽑아서 누구한테 줄 수도 있고 이쪽에 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뭡니까? 지금 여성가족부는 없앤다 그러잖아요.
부서 없애면요, 그 부서에 있던 공무원들 다 직권 면직 사유입니다. 공무원 신분 소멸 사유예요. 뭔지 아시겠죠? 딱 잡고 있다가 이쪽으로 간, 그럼 그 사람들 다 공무원 신분 잃어버리는 거예요. 길들이게 하는 거죠. 정부를 길들이. 그래서 정권 바뀌면 다 정부조직법 개정한다고 그래요. 정부조직법 개정한다는 말만 나오면 공무원들이 꼼짝도 못합니다. 이게 조직에 관한 법이에요. 조직에 관한 법. 아시겠죠? 예. 자, 그렇다. 그 다음에 행정의 법률 적합성 원칙입니다. 요거는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10분만 쉬겠습니다.